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에 기차가 들어섰습니다. 플랫폼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죠. 모두가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을 집어삼킨 제국주의의 화신, 이토 히로부미였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을까요? 조선의 한 청년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방아쇠를 당기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각하, 곧 도착하겠습니다. 수고했네. 이번 회담이 성공하면 동양의 판도가 완전히 바뀔 거야. 드디어 그놈이 온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구나.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차가운 권총이 들어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오히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해왔던가요? 그런데 과연 안중근은 처음부터 암살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본래 평범한 양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안중근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소문났어요. 한학을 배우며 자랐지만 신문물에도 관심이 많았죠. 특히 서양의 과학기술과 정치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변화시킨 건 바로 나라가 망해가는 현실이었어요.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일본이 조선을 삼켜가는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한 길은 뜻밖이었어요. 처음에 안중근은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려 했습니다. 사무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가르쳤죠. 교육이야말로 민족의 힘이다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어요. 일제의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무력 항일투쟁이었습니다. 1907년 안중근은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의병이 아니었어요. 뛰어난 사격 실력과 지략으로 곧 의병장까지 올랐죠. 특히 그의 사격 솜씨는 전설적이었습니다. 100m 떨어진 표적을 백발백중으로 맞춰댔거든요. 하지만 의병활동을 하면서 안중근이 깨달은 건 뭐였을까요? 단순한 게릴라전으로는 일제를 물리칠 수 없다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새로운 전략이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저항으로는 안 된다.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야 해. 안중근의 생각은 여기에 닿아 있었어요. 그는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의 현실을 알리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목표가 바로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초대 조선 통감이자 을사늑약의 주역, 그리고 무엇보다 일제강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토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가 문제였어요. 기회는 1909년 10월에 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대신과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죠. 안중근은 즉시 동지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들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하얼빈까지 가는 길도 험난했거든요. 국경을 넘어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권총을 점검하고 탄환을 장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조선의 독립과 동양 평화라는 대의 말이에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10m, 5m.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중근이 권총을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총성이 3번 울렸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이토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두 번째는 복부를, 세 번째는 다리를 맞췄죠. 이토 히로부미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하얼빈 옆 플랫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러시아 관리들과 일본 관리들이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죠. 하지만 안중근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바로 체포되는 것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처음부터 이 일이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계획의 일부였죠. 세계의 관심을 끌고 점 법정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려는 의도였거든요. 러시아 헌병들이 달려와 그를 체포했을 때 안중근은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한해군 참모중장 안중근이다. 그는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군인이라고 당당히 밝혔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초대 총독이 될 예정이었던 그가 하얼빈역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조선에서는 은밀하게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일제의 보복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조선 전역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체포되었어요. 체포된 안중근은 뇌순 감옥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일은 뭐였을까요? 바로 재판 준비였어요. 그는 변호사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 재판을 통해 일제의 침략 행위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법정은 그에게 또 다른 투쟁의 무대였던 셈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자 안중근은 당당했습니다. 판사가 왜 이토를 죽였느냐고 묻자 그는 조목조목 이토의 죄상을 열거했어요. 조선 황제를 폐위시킨 죄, 을사능야를 강제로 체결한 죄, 조선민족을 탄압한 죄, 무려 15가지 죄목을 들며 이토야말로 동양평화를 해친 원흉이라고 주장했죠. 법정 안의 일본인들은 그의 당당함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안중근이 감옥에서 쓴 글이었어요. 바로 동양평화론이라는 저서였죠. 이 책에서 그는 단순히 일본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동양 삼국이 연합해서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이례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이 힘을 합쳐 평화로운 동양을 만들자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평화를 꿈꾸는 혁명가였던 거죠. 1910년 2월 14일 마침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안중근은 이 판결을 듣고도 의아했어요. 오히려 내 목적은 달성되었다며 만족해했죠.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이토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어요. 전 세계 신문들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으니까요. 마지막 날이 다가오자 안중근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 죽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해주세요. 그의 어머니 조아진 여사는 아들의 의거를 자랑스러워하며 네가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했구나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안중근 같은 의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1910년 3월 26일 오전 뇌순 감옥에서 안중근의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향년 32세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조국을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였던 거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의거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거든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단순한 암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소민족의 절규였고 정의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죠.
그가 꿈꾼 동양평화는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하얼빈 역에 울린 그 총성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운명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안중근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1879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그는 유복한 양반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안태호는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선비였죠. 어릴 때부터 안중근은 범상치 않은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 혼자서 책을 읽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특히 역사책을 좋아해서 고구려 을지문덕이나 연개소문 같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죠. 8살 때 일어난 일화가 있어요.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는데 어른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어린 안중근이 말했습니다. 왜 도망가려고만 하세요? 힘을 합쳐 맞서면 이길 수 있을 텐데요. 벌써부터 용기와 의리를 중시하는 성격이 드러났던 거죠. 그의 어머니 조아진 여사는 이런 아들을 보며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10대가 된 안중근은 한학과 함께 서양 학문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죠. 프랑스 선교사들로부터 불어와 라틴어를 배웠고 서양의 과학과 철학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변화시킨 건 바로 천주교와의 만남이었어요. 17세에 천주교에 입교한 안중근은 세례명으로 토마스를 받았죠. 천주교의 평등사상과 박애정신이 그의 사상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청년 안중근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건 바로 을미사변이었어요. 1895년 명성황후가 일본인들에 의해 시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이때 안중근은 16세였는데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분노가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안중근은 먼저 교육사업에 뛰어들었어요. 1906년 사문학교를 설립한 거죠. 이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식을 깨우치고 신문화를 전파하는 계몽의 중심지였어요. 안중근은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라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강조했죠. 하지만 일제의 감시가 점점 심해지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그 즈음 을사능력이 체결되었습니다. 1905년 11월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 조약은 안중근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제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그는 교육자에서 혁명가로 변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1907년 안중근은 마침내 의병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다른 의병장들이 양반 출신이 무슨 의병이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거든요. 하지만 안중근은 실력으로 그들을 납득시켰습니다. 특히 사격 실력이 뛰어났어요. 러시아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며 익힌 솜씨였죠. 곧 동지들 사이에서 안 의병장으로 불리며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하면서 안중근이 세운 전공도 많았어요. 일본군 수송대를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하거나 친일파 관리들을 처단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가 가장 중시한 건 민심을 얻는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면 의병 활동도 소용없다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의병들이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했죠. 그런데 의병 활동을 계속하면서 안중근은 한계를 느꼈어요. 이런 식으로는 일제를 물리칠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가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국제 여론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세계가 주목할 만한 큰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의 실상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자는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큰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안중근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처음에는 일본 황태자를 노렸습니다. 1907년 황태자가 조선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암살을 계획했죠.
하지만 경비가 너무 삼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완용 같은 매국노들을 처단하려 했지만 이것도 국제적인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했죠. 그러던 중 이토 히로부미라는 완벽한 타깃을 발견한 거예요. 이토 히로부미는 당시 일제강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초대 조선 통감으로서 을사늑약을 주도했고 조선 침략의 총책임자였죠. 무엇보다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었어요. 이토를 처단하면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다. 안중근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이토에게 접근하느냐는 것이었어요. 기회는 1909년 가을에 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제정 대신 코코프체프와 회담을 위해 하얼빈을 방문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거죠. 이 회담의 목적은 만주에서의 일러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어요. 안중근은 즉시 이때다 라고 생각했죠. 하얼빈은 러시아 땅이라 일본의 경비가 상대적으로 느슨할 것이고 국제적인 관심도 클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동지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덕순, 조도선 등과 함께 거사 조직을 구성했어요. 안중근이 주공격수를 맡고 나머지는 보조 역할을 하기로 했죠.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여러 명이 권총을 준비했어요. 한 명이 실패하면 다른 사람이 이어받는다는 각오였습니다. 과연 이들의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어요. 일본 헌병들의 검문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안중근은 러시아어를 할 수 있어서 러시아 상인으로 변장할 수 있었죠. 기차 안에서도 의심받지 않으려고 러시아 신문을 읽으며 태연자약하게 행동했어요. 동지들도 각자 다른 객차에 타서 들키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하얼빈에 도착한 안중근은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권총의 상태를 확인하고 탄환을 다시 한번 장전했죠.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렵거나 떨리지 않았을까요? 후에 안중근은 이렇게 회고했어요. 마음이 오히려 평온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념이 두려움을 이긴 순간이었죠. 10월 26일 새벽, 하얼빈역은 분주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러시아 관리들과 일본 영사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안중근도 일찍부터 역에 나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플랫폼에는 벌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역사적인 인물을 보려는 호기심 때문이었죠. 오전 9시 정각 기차가 플랫폼에 도착했습니다. 기적 소리와 함께 하얼빈역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안중근은 군중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죠. 그의 오른손은 풍속 권총을 꽉 쥐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토 히로부미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검은 양복에 실크햇을 쓴 그의 모습이 안중근의 눈에 들어왔어요. 이토는 러시아 관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안중근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었어요. 20m, 15m, 10m. 바로 그때 안중근이 군중을 해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관리 하나가 저 사람이 누구냐? 고 물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안중근은 권총을 꺼내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코레아 후라.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죠. 첫 번째 총성이 하얼빈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가슴에 총알이 박혔어요. 하지만 안중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확실히 하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총을 더 쐈어요. 이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플랫폼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러시아 관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녔고 일본 관리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하지만 안중근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권총을 바닥에 던지고 두 손을 번쩍 들었죠. 그리고 러시아어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라, 만세라는 뜻이었어요. 러시아 헌병들이 달려와 그를 체포했을 때도 의연했습니다. 나는 안중근이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다. 자신을 범죄자가 아닌 군인이라고 당당히 밝혔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30분 만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조선을 완전히 집어삼키려던 제국주의의 화신이 하얼빈역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이 소식은 전신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도쿄에서는 충격에 빠졌고 조선에서는 은밀히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하지만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체포된 안중근은 곧바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검찰관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물었을 때 안중근은 조목조목 이토의 죄상을 열거했어요. 15가지 죄목을 들며 이토야말로 동양평화의 원흉이라고 주장했죠. 러시아 관리들도 그의 논리정연한 답변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의거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안중근은 일본으로 넘겨졌습니다. 류순 감옥에 수감된 거죠. 감옥으로 가는 길에 일본인들이 욕설을 퍼부었지만 안중근은 끝까지 당당했어요. 너희들이야말로 침략자들이다 라고 맞받아쳤죠. 류순 감옥은 러일 전쟁 때 러시아가 지은 견고한 요새였어요. 그곳에서 안중근의 마지막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서의 안중근은 오히려 더욱 활발했어요. 재판 준비를 하는 한편 틈틈이 글을 쓰기 시작했죠.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동양평화론이었어요. 이 글에서 그는 놀라운 미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연합해서 동양평화회의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자는 것이었죠. 단순한 복수가 아닌 평화를 추구하는 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준 거예요. 재판이 시작되자 안중근은 자신만의 전략을 펼쳤습니다. 일본이 제공한 변호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변론에 나선 거죠.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교전국의 포로다. 이렇게 주장하며 국제법상 포로 대우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일본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러자 안중근은 다른 전술을 썼습니다. 바로 이토의 죄상을 낱낱이 폭로하는 것이었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황제를 폐위시켰다. 명성황후 시해에 관여했다.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조선 민족을 탄압했다. 안중근은 15가지 죄목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이토야말로 동양평화를 해친 원흉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정 안의 일본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인 안중근이 검사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안중근이 보여준 국제법 지식이었어요. 그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규정을 인용하며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죠. 교전 중인 두 나라 사이에서 적국의 장군을 죽이는 것은 국제법상 정당한 전투행위다라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어요. 일본 판사들도 그의 해박한 지식에 당황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여러 번 일본의 모순을 지적했어요. 일본이 문명국이라면 왜 약소국을 침략하는가? 일본이 평화를 사랑한다면 왜 전쟁을 일으키는가? 이런 질문들이 일본 관리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죠. 결국 일본은 안중근의 입을 막기 위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했어요. 한편 조선에서는 안중근의 의거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았어요. 비밀리에 모금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안중근의 사진을 몰래 간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일제는 더욱 가혹한 탄압으로 응답했어요. 안중근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조리 체포했고 독립운동 단체들을 해산시켰죠. 그럴수록 민족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1910년 2월 14일 마침내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안중근은 이 판결을 듣고도 의연했어요. 내가 바란 것은 이미 이루어졌다며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죠.
그가 진짜 원했던 건 이토의 죽음이 아니라 조선의 현실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어요. 사형 선고 후 안중근은 더욱 활발하게 글을 썼어요.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동지들을 격려하는 글, 그리고 미완성으로 남은 자서전까지 다양한 작품을 남겼죠. 특히 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이제 나라를 위해 죽습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그의 어머니 조아진 여사의 답장도 감동적이었어요. 네가 나라를 위해 의로운 일을 했구나. 어머니는 자랑스럽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의 의로운 뜻을 지지한 거죠. 이런 어머니가 있었기에 안중근 같은 의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조선 여성들의 강인한 정신력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해요. 1910년 3월 26일 오전 의순 감옥에서 안중근의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향년 32세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은 대한독립만세였죠. 죽는 순간까지 조국을 생각하는 진정한 애국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는 국내외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일본 내부에서 큰 혼란이 벌어졌어요.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정계의 거물이었거든요. 그의 죽음으로 일본의 조선 정책에도 변화가 생겼죠. 더욱 강압적인 무단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조선인들의 저항 의지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서구 언론들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약소국을 괴롭히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비록 당장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조선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안중근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셈이었어요. 중국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중국 지식인들은 안중근을 동양의 영웅이라고 칭송했어요. 특히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에 큰 관심을 보였죠. 서양 제국주의에 맞서 동양인끼리 협력해야 한다는 그의 비전이 중국인들에게도 호응을 얻었던 거예요. 이는 훗날 동아시아 연대운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안중근의 영향은 후배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이어졌어요. 윤봉길, 이봉창 같은 의사들이 그의 뒤를 이어 의열투쟁에 나섰죠. 김구 선생은 안중근 의사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라고 말했어요. 의열단, 광복회 같은 무장투쟁 단체들도 안중근의 정신을 계승했죠. 하얼빈의 총성이 독립운동의 불씨가 된 셈이었어요. 해방 후에도 안중근의 정신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안중근을 국가유공자로 추서했고 곳곳에 그의 동상과 기념관을 세웠어요. 특히 서울 남산에 있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지가 되었죠.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의 위대한 정신을 기리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중국에서의 대우였어요. 2014년 하얼빈역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세워진 거죠.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안중근을 한일영웅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는 안중근이 주장한 동양평화론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한중 양국이 역사인식을 공유하게 된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일본에서도 안중근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안중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화주의자였다고 주장하고 있죠. 특히 그의 동양평화론이 현재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선구적 사상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물론 아직 일본 주류사회의 인식 변화는 더딘 상황이지만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안중근의 사상적 유산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의 동양평화론은 단순히 반일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미래를 내다본 혁신적 사상이었어요.
한중일 3국이 연합해서 서부 제국주의에 맞서자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의 원조격이죠.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효한 비전이에요. 교육 분야에서도 안중근의 정신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가 설립한 삼흥학교의 이념은 현재 여러 교육기관에서 계승되고 있죠. 교육을 통한 민족의식 개발이라는 그의 교육 철학은 지금도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특히 해외 동포 교육에서 안중근의 정신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안중근은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어요. 영화, 드라마, 소설,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에서 그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안중근의 정신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매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며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중근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오해가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를 단순한 테러리스트로 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안중근은 철저한 계획과 명분을 가지고 행동한 독립운동가였거든요. 그의 행동은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었어요. 이런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또 다른 오해는 안중근이 무모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치밀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어요. 하얼빈 의거도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 국제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행동이었죠. 그 증거가 바로 그가 체포된 후 보여준 당당한 모습과 논리정연한 변론이었어요.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던 거죠. 안중근의 종교관도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는 천주교도였지만 다른 종교에도 관대했어요. 불교, 유교, 서양 철학까지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모든 종교는 인간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포용적 사고가 그의 동양 평화론의 바탕이 되었던 거죠. 가족에 대한 안중근의 사랑도 각별했어요. 특히 어머니 조아진 여사와의 관계는 전설적이죠. 어머니는 아들의 의거를 적극 지지했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격려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어머니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안중근이 흔들림 없이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조선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예요. 안중근의 경제관도 앞선 것이었어요. 그는 단순히 정치적 독립만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도 강조했죠. 나라가 가난하면 진정한 독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산업기술을 익히고 상업을 발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는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이 추구하는 발전 모델과 매우 비슷해요. 또한 안중근은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적인 사고였죠. 여성이 교육받지 못하면 민족 전체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삼흥학교에서는 여학생도 받아들였고 여성들에게도 신문화를 가르쳤죠. 이런 양성평등 의식이 훗날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반경에 대한 안중근의 생각도 흥미로워요. 그는 산림을 보호하고 토지를 잘 가꿔야 나라가 부강해진다고 믿었어요. 의병활동을 할 때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이런 환경의식은 100년이 지난 지금 보면 정말 앞선 것이었어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안중근의 국제감각도 뛰어났어요. 그는 여러 외국어를 구사했고 세계 정세에도 밝았죠. 특히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해서 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런 국제적 감각이 그의 외교적 사고에도 영향을 미쳤죠. 단순히 단일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글로벌한 사상가였던 거예요. 하얼빈 의거 당시의 상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중근의 치밀함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토의 동선을 미리 파악하고 점 플랫폼의 구조도 꼼꼼히 살펴봤죠.
어느 위치에서 사격해야 명중률이 높을지, 체포된 후 어떻게 행동할지까지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작전이었던 거죠. 그날 아침 안중근의 심경도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마음이 평온했다. 조국 광복이라는 대회 앞에서 개인의 생사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런 초연한 자세가 그를 흔들리지 않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떨렸을 텐데 안중근은 오히려 차분했던 거죠. 이게 바로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에요. 총격 후 안중근이 보여준 행동도 계획된 것이었어요. 권총을 버리고 두 손을 든 것, 러시아어로 만세를 부른 것,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힌 것까지 모든 것이 의도된 행동이었죠. 자신이 범죄자가 아니라 독립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였어요. 이런 모습이 국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죠. 레이순 감옥에서의 안중근도 remarkable 했어요. 다른 죄수들과 달리 의연한 모습을 유지했죠. 간수들도 그의 품격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일본인 간수 중에도 안중근을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어요. 원수나라 사람들조차 감복시킨 인격자였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이 보여준 지식 수준도 대단했어요. 국제법, 정치학, 역사학까지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일본 판사들도 조선인 중에 이런 인물이 있었나 하며 놀랐다고 해요. 이는 안중근이 단순한 무력투사가 아니라 지성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안중근이 감옥에서 쓴 글들도 보물같은 유산이에요. 동양평화로 내에도 여러 편지와 시, 그리고 미완성 자서전까지 남겼죠. 이 글들을 보면 그의 사상이 얼마나 깊고 넓었는지 알 수 있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비전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어요. 100년 후의 동아시아 상황을 예견한 듯한 통찰력을 보여줬죠. 안중근의 예술적 감각도 뛰어났어요. 그가 쓴 한시들은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죠. 특히 역사무열 민심복이라는 구절은 유명해요. 역사는 피를 흘리지 않아도 민심으로 승부가 난다는 뜻이에요. 무력보다는 정의가 이긴다는 그의 철학이 담긴 명구죠. 안중근의 건강관리법도 특이했어요. 의병 시절부터 체력 단련을 중시했는데 특히 사격 연습을 위해 팔 근육을 집중적으로 키웠죠. 감옥에서도 매일 맨손 체조를 했다고 해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신념이 있었거든요. 이런 자기관리가 그의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되었어요. 음식에 대한 안중근의 취향도 흥미로워요. 평소 간소한 식사를 즐겼는데 특히 콩나물국을 좋아했다고 해요. 검소한 생활이야말로 올바른 삶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감옥에서도 특별한 음식을 요구하지 않고 주어진 것에 만족했죠. 이런 청빈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안중근과 동시대 인물들과의 관계도 주목할 만해요. 이승만, 안창호 같은 다른 독립운동가들과도 교류가 있었죠. 비록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조국 광복이라는 목표는 같았어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상호 존중하는 관계였던 거죠. 해외 동포들에게 미친 안중근의 영향도 컸어요.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이 그의 의거에 크게 감동받았죠. 이후 많은 동포들이 독립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가 해외 독립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 거죠. 안중근의 패션 센스도 남달랐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을 유지했는데 특히 서양식 양복을 즐겨 입었죠. 외모도 실력의 일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얼빈 의거 당일에도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국제 언론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죠. 언어 실력에서도 안중근은 뛰어났어요.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심지어 프랑스어까지 구사했죠. 이런 어학 실력이 그의 국제적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하얼빈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의사소통할 때 매우 유용했던 거죠.
안중근의 리더십도 주목할 만해요. 의병장 시절 부하들을 이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의 전형이었던 거죠. 이런 리더십이 동지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안중근의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심각한 상황에서도 때로는 농담을 던져 분위기를 풀곤 했죠. 감옥에서도 간수들과 유머러스한 대화를 나누었다고 해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어요. 진정한 여유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죠. 기술에 대한 안중근의 관심도 컸어요. 당시 최신무기였던 권총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사진술에도 관심이 많았죠. 새로운 기술을 익혀야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진보적 사고가 그를 다른 의병장들과 구별되게 만들었어요. 안중근의 경제 철학도 현실적이었어요.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교육과 국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단순히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근대 국가가 될 수 없다고 봤어요. 이런 인식은 당시로서는 매우 앞선 것이었죠. 여행을 통해 쌓은 안중근의 견문도 넓었어요. 러시아, 중국 등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죠. 이런 경험이 그의 세계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우물 안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거든요. 안중근이 추구한 교육 철학도 독특했어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격 형성을 중시했죠. 지식만 있고 인격이 없으면 사회에 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범학교에서도 도덕교육을 특히 강조했죠. 이런 전인교육 사상이 훗날 많은 교육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마지막으로 안중근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확고한 신념의 중요성이에요. 그는 어떤 유혹이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죠. 둘째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이에요. 즉흥적 행동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하에 움직였거든요. 셋째는 국제적 시야의 중요성이에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세계적 관점에서 사고했죠. 넷째는 교육의 힘이에요. 안중근은 평생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남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썼어요. 다섯째는 희생정신이에요.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했죠. 여섯째는 관용과 포용의 정신이에요. 원수마저도 이해하려 노력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거든요. 오늘날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을 기리고 있어요.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안중근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한 청년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안중근 의사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에요. 그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중근처럼 의연하게 대처하고 불의를 보면 외면하지 않고 맞서는 용기,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까지 말이에요. 하얼빈역에 올린 그 총성은 멈췄지만 그가 꿈꾼 평화와 정의의 이상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